이제 그 뭐 행정체계는 아까 유양소 얘기 있었죠. 유양소.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했다. 좌수별감을 덕망인사로 선출하고 수령의 비행을 감찰하고 견제하는 조동욱의 향청으로 됐다. 이 경제선은 빼겠어요. 향회는 향원 중에서 향원들이 향장, 향선생으로 추천 투표하고 현재 지방의회 기능을 수행했다. 향원은 향원들의 추천으로 된 향회원이고 향안은 명당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향안에 올라가야 자기가 지방의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온갖 싸움을 벌립니다. 요즘하고 똑같아요. 요즘 뭐 지방의원 되려고 난리 치잖아요. 선거운동하고 뭐 똑같습니다. 뭐 옛날 싸움이라고 우리보다 틀리지 않아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찾는 이유가. 그러니까 수령은 향리, 면임, 이임을 통해서 지방 통치를 하고 제지 사석들한테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향규라는 걸 조직을 규약이죠. 동계, 총계를 밑에다 집어넣고 또 이제 18, 19세기에는 수령이 양반들한테 맡겨보니까 시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제 이 촌계란 조직이 제일 말단 기층민 조직이죠. 이걸 밑에다 집어넣고선 이제 지배 또는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떻게 나오느냐는 건 보면 알아요. 제 얘기 듣고 흥미있는 분은 조금 더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해 줄 것은 유양소를 운영하는 규정을 향규라고 합니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향규는 향원에 들어가는 약소, 유양소 좌수 별감을 어떻게 뽑느냐. 향선생, 향유사, 호장, 이방대 선임하는 내용이 향규고 우리 태계선생 향약을 덕업상권, 예속상규 하는 향규로 하는데 향약이 아니에요. 그건 중국서 온 여시 향약이거든요. 이분은 과실상규만 딱 만들었어요. 우리 양반들이 하층민을 토색질하면 안 된다. 이 향촌을 다스리는 양반으로서 우리가 품격을 갖추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내용을 만든 것이 태계향약입니다. 원래 풀네임은 그 예안에 살았어요. 예안 향림약조예요. 그 태계 선생의 예안 향약조 태계향약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노블레스는 뭐예요? 고귀함이죠. 오블리주는 의무입니다. 유럽의 기사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앞장서 나가 싸웠어요. 그 대신 일반 백성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죠. 세금도 받기도 하고. 그게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유럽 사람이 자랑하는데 우리나라는 퇴계 향약이 있다. 그럼 퇴계 선생의 저 훌륭한 향약이 퇴계 선생이 살 때 시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양반들을 자기네를 규제하는 내용인데 누가 좋아해요? 퇴계 선생이 그 제자들이 훌륭해져 갖고 퇴계 선생이 높이 받지 그때는 뭐 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던 사람인데 뭐. 그 동네에서 시행이 안 되다가 퇴계 제자들에 의해서 저게 시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퇴계 선생이 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조선 전기엔 양반들이 이 향규를 가지고 향회를 열고 이걸 통해서 하층민들을 상천민들을 자기네가 향촌사에서 지배하다가 이제 9년 단위 전체 요즘 말하자면 이제 구의원들이 이제 전체죠 여기선 그거 하다가 세력이 약해져서 구청장한테 이제 밀려서 힘이 밀리니까 어디로 가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밖에 힘을 못 써요. 이게 이제 동계라는 걸 만들어 동약 동계를 만드는 게 말하자면 동약 동계를 이제 사족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봤더니 인난전에는 양반은 양반들끼리 이제 계를 해서 서로 도와주고 살고 상천민은 상천민끼리 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층민들은 향도계라고 조선 전기에 있었어요. 그 상하합계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상하합계, 상하동계를 만드는 건 뭐냐면 양반 중심으로 임난 후에 하층민들을 자기네 계로 끌어들여서 야 우리가 임진왜란 너무 향촌 사회가 피폐됐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사회 동포다. 너네나 상천민이나 우리와 같이 부모님 뱃속에서 나온 동포 아니냐. 우리 양만 상민 따지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향촌 사회를 끌고 나가자.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요. 이 동계의 1603년이 제가 발견한 이제 임난 직후의 동계인데 그때 형태가 양반들의 상계와 상천들 간의 상호 구검하던 조선적 향도를 하계를 합쳐서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 석사 논문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어요. 상하합계가 만들어졌다. 이건 향촌사회가 또 변화가 온 거죠. 하지만 상천을
회의에서 합력한다고 해서 반상간 차별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죠. 하층민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성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가 18세기 중반쯤 오면은 이제 우리 농법이 양자강가의 논농사, 이 농법이, 수전 농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쌀 수확량이 높아져요. 농업 생산량이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양반들은 자기 땅은 농사를 직접 안 짓죠. 농사 지으면 쌍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의도식 하는 거고 소작을 이제 줘서 하는 거죠. 조선시대도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보장해줬습니다. 권리금까지 보장해줬어요. 권리금을 주고받았어요. 조선시대에요. 사유재산을 우리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천민들도 농사 져서 부자는 됐어요. 하지만 상민이야. 천민이야, 천민. 부자지만. 그러니까 신분하고 재산, 경제력하고 비대칭인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 사례가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연암 박지원이 쓴 양반전 있죠? 그 양반전 보면 그 양반이 부자인데 땅덩이가 없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그 관청에서 환곡을 빌려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을 때도 못 갚아. 그 수령이 큰일 난 거예요.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다가 도봉구청에 관곡이 축이나 있으면 그 수령이 처벌받아요. 수령이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아야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럼 8점, 9점밖에 못 받으니까 큰일 났죠. 자기가 다른 데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수령이 꾀를 낸 거 아니야. 그 사람 보고, 야, 너 그 신분만 양반이면 뭐하냐. 그 신분 팔아라.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리고 이제 천민인데 부자가 된 사람 부르고는, 야, 너 신분 하나 사라. 양반 7살, 8살짜리도 천민 할아버지 보고도 이놈아 한다고요. 그런 시대예요, 옛날 시대가. 그러니까 그거 사겠다고. 그러면서 팔면서 뭐라 그래? 너 양반 사는데 수령이 들면 너 헛기침 해도 안 돼. 침뱉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싸매도 안 되고 그런 그 규칙을 한 50가지를 알려주니까 이 천민이 일어나서 헛기침부터 해야 되고 지나가다 화딱지 나면 소리도 질러야 되고 소변도 아무 데다 넣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양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양반이고 뭐 필요 없다고 내던지는 그 내용이 양반전이에요. 바로 제가 말하던 18세기의 신분과 그 경제력이 비대칭 되던 이런 시대에 나왔던 시대의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평민들도 1801년에는 공노비가 혁파돼요. 1801년에는 공노비도 그냥 노비에서 이제 풀어줍니다. 노비는 노비지만 관노비가 아니고 그냥 일반 노비로 바깥에 나와서 농사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이제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너지고 이제 있는 중. 그러니까 양반들이 내누르는 상하학교 형태의 동계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동이라 그래요. 그 다음 서울들이 또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본가 댁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들죠. 대구에 부인동이라고 있어요. 대구에. 그 부인동 동계가 유명한 거예요. 서울들이 경제력이 더 높아 떨어져 나와서 부인동 동계를 만들고 자기네끼리 나와요. 힘이 점점 양반들이 이제 장악력이 동네에서조차 장악력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반들한테 이 양반들한테 무슨 특권이 있냐면 조선시대에 세금이 조용조라고 3가지 세금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터지는. 세금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세금을 과도하게 없는 사람 거 긁어내니까 문제가 되죠. 첫째가 조. 요거 조는 자기가 농사진 데서 10분의 1 갖고 가는 조예요. 뭐 이거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소출에서 10분의 1 갖고 가니까. 두 번째는 용은 군역세. 남자가 만 16세에서 60세까지는 군대 안 가는 대신 군역세를 내야 돼요. 면포 2필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또는 공사를 할 때 와서 일을 해줘야 돼. 경복궁을 지면 교대로 1년에 가서 뭐 한 달씩 일한다거나. 이게 용이에요. 양반은 안 내요. 양반이냐 아니냐를 가리려면 군역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만 보면 알아요. 양반은 특권이었어요. 하여튼 조선시대. 세 번째는 조인데 이건 말씀 한 번에 고르조자. 곡물. 각 지역의 특산물을 왕실에다 바쳐야 돼요. 도봉구에는 뭐 어떤 특산물이 있어요? 도봉구 특산물 뭐 있습니까? 복숭아가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기. 다른 데하고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뭐 쌀이 있다 그래요. 뭐 도봉구 쌀이 뭐 여기 옛날에 다 농토였지 뭐.
그럼 여기는 쌀 1000가마, 또 소사 같은데 인천은 부평은 복숭아 말고 복숭아, 뭐 어딘 고구마, 뭐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동네가 한 200개면 여기 쌀 1000가마 하면 200개 동네에서 5가마씩 딱딱 동네마다 내면 되는데 어느 동네는 10가마, 어느 동네는 뭐 5가마 이렇게 해준다고요. 이걸 누가 하냐? 바로 양반이 하는 거죠. 향청에서. 요때 이 분담을 하는데 양반 동네는 쏙 빠지고 못 사는 동네만 확 매기고 여기에 이제 불공평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서서히 이 하층민들도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하 간의 동력의 부담이나 사족의 동기하부에 편성되어 있는 민촌과의 관계에서 공동 납세액의 조정과 부담의 문제들이 계층 간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면서 18세기 후반 상기혼이 중심이 된 양반이 중심이 된 동기에서 하계들이 분리, 분동되어 갔던 겁니다. 조선 18세기 중반 이후에. 이 남원에 가면 지금도 남원이 옛날 지명으로 대방이에요. 대방 향약소가 있어요. 지금도 조선시대 향약 시행하던 건물이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향약을 시행하던 건물이 남원에 남아있습니다. 양사대는 이제 선비를 기른다는 뜻인데 과거 시험 공부 시키던 것. 여기서도 겨울에 이제 과거 공부도 시키죠. 요게 용성을 또 옛날에 이름을 용성이라고 해서 남원을. 남원 향안 보았죠? 남원 향안. 향안은 바로 향원들의 명단이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있는 그 요즘 의원 명단 녹입니다. 이게 이제 몇백 년 되니까 16, 17, 18세기, 19세기 거를 다 묶어놓은 책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구입해서 갖고, 요게 명단이에요. 쫙 정리. 남원부 향안 좌모. 그래서 여기 뭐 오씨, 김씨, 최씨, 박씨, 안씨, 쫙. 그 다음에 그 옆에 동네에 임실이라고 있지? 임실이 그 위에 있어. 임실 향안. 요거 내가 구해서 이번에 8월 달에 제 제자가 석사 논문을 썼어요. 임실 지역의 향촌 사회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임실 지역의 어느 성씨들이 임실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느냐를 명단이 수백 명이 있으니까 그 가문 조사를 해가지고 지배구조, 향촌 지배구조를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럼 이건 또 전라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 전라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도 밀양 향안을 이것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세 군데만 봤지만 전국적으로 웬만한 데는 다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국가 제도 속에는 없어요. 국가 공식적 제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각 지역마다 양반 세력이 강한 데는 스스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런 자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임금이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경국대전에는 없지만 스스로 동네마다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향규라고 써있지, 향규. 향규를 만든 후에 이제 후기를 쓴 거예요. 소조 향규 7강 35조목. 향규 규약을 35개 조목을 탁 만들었다고. 요게 지금 자암집이라고 17세기 중반에 이민한 선생의 문집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향규란 무슨 규약이냐? 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풍습이 원래 좋았는데 요즘 좀 나빠졌다 해가지고 이제 미풍양속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서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건 또 다른 사람은 향약 정규에서 덕업상건 부모를 섬길 때 진실되게 효를 다해라. 자제를 가르칠 때 의리로서 가르쳐라. 조선시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제를 의리로서 정의를 지키라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처첩에 예로 대하라. 처와 첩을 대할 때 예로 대하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처와 첩이 하늘과 땅입니다. 자기 처에 가서는 밤새 같이 자지만 첩방에는 밤새 못 잡니다. 볼일만 보고 나와야 됩니다. 진짜요. 그 다음에 처는 딱 한 명이에요. 처가 죽으면 세장간 못 갑니다. 그 두 번째, 죽으면 처를 드릴 수 있지만 처가 한 명이 살아있으면 그 다음은 다 첩이에요. 첩의 자식은 서얼이잖아요. 아무리 양반이라도. 아무리 얘가 영의정이라도 첩의 자식은 서얼이에요. 양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와 첩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첩이 처한테 대들면 이건 온 동네에도 쫓아냅니다. 그 집에서 놔둬도 아주 엄격해요. 그리고 처하고 첩한테 그 남편이 반말을 했겠어요? 경어를 썼겠어요? 옛날에 양반은요, 양반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잖아요?
양반은 꼭 존댓말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존댓말 쓰시죠? 이 조선시대 이제 여기에는 그 대처첩을 대하며 예로 써도 됐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요게 중요해. 향약의 중요한 정신 중에는 환난 역급 좌시불구자. 환난을 당했을 때 도와줄 힘이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갖고 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자. 요것도 처벌이에요. 뭐 요즘 개인주의 시절에 옆에 사람 굶어 죽던 말던 아무 상관없지만 그 당시는 저거의 향약법에 의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쌀이 있어서 굶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탈북자 세텀이 굶어 죽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요. 조선시대는 향약법에 의해서 그 동네 사람 처벌하는 거예요. 수령이 처벌당하고. 이게 중요하죠. 공동체적 서로 도와준다.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입니다. 옛날부터. 이거 우리가 지금 살려야 될 이 주민 자치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그 혼인상제 불고 과시자. 혼례 때, 그 다음에 상을 당했을 때 까닭없이 지나가는 자. 서로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이거 우리 전통이다. 그 다음에 모임에서, 문자 시의자. 사람들이 모이는데 앉아갖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헌중 언쟁자가 좌석에 앉아서 떠들고 앉아있는 자. 그 다음에 발을 막 올리고 막 이러고 앉아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자 태편자. 허리가 아프다가 등에다가 딱 가서 기대고 앉아있는 사람들. 요런 거 다 향약에서 하벌로 다 면책 시벌이에요. 일어세워갖고 야단치는 거예요. 양반이 이렇게 욕먹으면 큰 거죠, 그것도. 향약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치법이 사실은 무서운 법입니다. 스스로 만든 법이에요, 스스로. 아주 무서운 법. 자치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요건 아까는 양반, 상민 다 지켜야 되는 거, 이제 하인, 상천민들 간에 또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하인 약조 뭐냐면 부모를 복량하지 않고, 구걸하게 만드는 사람들. 요거 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이, 구고자,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욕하고 구박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조선시대에도 시아버지 구박하는 사람 많았다는 얘기죠. 많으니까 이런 조명이 나오잖아요. 형제 간에 싸워도 안 돼요. 유부녀, 그래도 겁탈해도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향약에 되어 있죠. 또 좋은 것, 제가 좋은 것도 많아요. 혼례 때, 상제 때 무조건 가서 도와줘야 돼. 상을 당했을 때 양반은 노비들을 보내. 자기는 직접 안 가지만.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은 쌀을 닷대씩 모아준다거나, 혼례할 때 혼상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게 사상부조. 사상부조는 뭐냐면, 사상은 부모상, 부상, 모상, 부모 기처, 자기상, 처상. 4가지 상에만 그 부조를 하는 거예요. 향약법에 의하면. 나머지는 이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그 양반들 동기였고, 주연향약은 이제 이 수령들이 직접 하는데, 이 주연향약의 선구자는 율곡 선생이. 율곡 선생이 49에 돌아갔어요. 병조 판서까지 한 분인데, 제가 보니까 조선시대 때 벼슬을 가장 많은 벼슬을 한 사람이 율곡 선생이지. 근데 이 사람이 영의정 좌의정을 못한 거예요. 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2달, 3달마다 벼슬이 바뀌더라고요. 이분은 그때 문제가 터졌을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율곡 선생이에요. 퇴계 선생은 벼슬 안 하고 시골에 나가서 공부만 하고 제자를 양성했기 때문에 지금 퇴계 선생을 굉장히 높이 보는데, 율곡 선생도 그 이상의, 나이는 한 35년 미치예요. 능력을 갖췄지만 항상 벼슬을 하니까 저서를 별로 안 만들어냈잖아요. 하지만 향약을 4개나 만들었어요. 향약을 4개나. 이분은 정책을 그대로 만들던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주연향약은 이분이 서원에 수령으로 가가지고 이 서원향약, 청주에다 서원향약을 만들었는데 3개월인가 6개월밖에 안 하는 바람에 시행도 못하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 호남에, 이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향약은 다 율곡 향약으로 되어 있고, 정상도 향약은 퇴계 향약식으로 지금
두 가지 향약으로 돼 있어요. 향약 종목 내용 자체가. 요건 이제 김기가 이제 이 퇴계 선생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향약을 다시 만들었죠. 이제 촌계가 있다, 이 촌계. 그 촌계는 이거는 옛날 향약은 지배층이 하층민 지배한 도구로 이용했던 측면이 강하고, 이 상구상조하는 35내에 요거 촌계 동계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마을 안녕의 풍경 기원하는 사진공동체 기능, 노동공동체 기능, 일상생활의 생활공동체 세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향약을 봤더니 중국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베트남 사람은 못 읽어요. 저는 읽지만. 그게 봤더니 똑같아요. 이 촌기에서 뭐 하느냐? 마을 안전 유지 활동, 도로와 수리, 마을 울타리, 의무 면제 제한, 여성에 대한 규정, 법치와 예치 균형, 회의 방법, 작성 날짜, 서명, 또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이 주민자치가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일하는 거랑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이게 촌계라 이거예요. 이 촌계가 조선 후기 촌계는 사족의 동기와 지방간에 의한 주연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 편입되지만 끊임없이 기층민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 독자성을 유지해왔다. 그 다음에 이 19세기에는 둘의 조직이, 이 촌계에서 둘의 조직이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 항쟁의 일부 세력에 참여하기도 하고, 민의 사회의식의 성장과 아울러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자치성을 확보해왔다. 기층민의 조직인 촌계는 지배층의 지배 이념 사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계에 흡수되는 외형적 형태는 변화되고 있지만 그 모습이 용해되거나 분해됨이 없이 생활 공동체로서 자생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갑오개혁을 통해서 1894년 7월 12일 날 향회를 설치해라. 고종이 지시하는 거예요. 갑오농민혁명에서 이제 신분제를 타파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제도 개혁에 대한 조칙에서 향회에서 지방개혁을 주도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95년에는 향회 조규와 향약 판무 규정을 만든다. 각 지방간의 향회를 설치해서 각면에 일명씩 뽑아 향의원, 향원으로 삼고 이 법령의 시행 폐단 이걸 시행해라. 가부를 여기서 결정해라. 지방개혁 사업을 향회에 맡겨라. 이런 내용이 된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주민의 선고로 향회를 구성해라. 그 다음에 교육, 호족, 위생, 사창, 구율, 도료, 식산, 산림, 재원, 세목, 납세, 공공봉역을 여기서 다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급 직원을 둬라.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선거 자격 제한 및 자격 서열 규정, 반상을 논하지 말아라. 부의 정도에 따라서 그 좌석을 정할 때는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다. 똑같은 표현을 주고 조세 체납자는 안 된다. 그래서 갑오개혁과 을미년의 향해 요구와 향폐막 규제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향촌자치제 유제인 향해 유양도 향약의 정기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 민권을 향상을 향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된 것을 반영했다 이거예요. 고종이 훌륭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민들에 의한 끊임없는 저항,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근대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 부분의 자치권이 부여되고 주민이 참여하고 국왕의 법률적 승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통시대의 이웃 간에 서로 의지하고 돕는 마을공동 생활 방식은 정체가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 지배층의 수탈 속에서 민족적 생명력을 지탱해준 삶의 지혜였다. 위에서 정치가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총계라는 말단 단위에서의 주민자치정신 속에서 마을공동체 생활 속에서 조선시대가 400년, 500년 유지된 것이지 위에서 뭐 정치를 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의 기본 정책은 우리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고 마을의 정신적 유대요 기반이었던 마을굿을 낭비며 미신이라고 해서 금업하는 등 마을의 단합을 온갖 명목으로 탄압했지만 왕년에 우리 농촌이 수전농업사에서 일반적 속성에서 연유하는 상대적인 정체성과 폐쇄성을 지녔던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 공동체의 인정과 의리, 협동과 상의 구조는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귀중한 전통 문화였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5분 오버됐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